안녕하세요. 서평은 변리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업가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지적재산권 실무와 관련된 내용, 디테일한 실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가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지적재산권 출원 실무에 대해서 유일무이한 사업보험 특허와 실용신안과 관련해서 특허 제도의 취지 자체가 공개 대가로 독점권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기술 공개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기업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 연구가 이미 돼 있는 걸 바탕으로 거기서 연구를 하라, 이게 취지인 건데,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일정 동안 독점권도 부여하고 일정한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 지나면 독점권이 소멸한다. 20년이 유지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심사 기간에는 통상 한 2년, 최근 12개월 정도로 단축하려는 시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전히 한 1년 반 이상은 걸려요, 일반 심사로 하시면. 그래서 답답하니까 더 빠른 등록을 위해서 우선 심사를 신청해서 6개월에서 9개월 만에 등록받는 걸로 프로세스를 지금 급행으로도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일반 심사라면 1년 반에서 한 2년 정도, 그리고 우선 심사라면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걸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중에서 실제 저작권은 출원이라는 행위를 따로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발생하는 권리예요. 하지만 나머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같은 경우는 반드시 출원을 해줘야만. 출원을 하는 거는 특허청에 제출하는 걸 우리가 출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등록이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어요. 출원은 말 그대로 제출이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이게 등록이 된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만 등록을 해줘요.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면.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등록되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와 달리 저작권은 그 자체로 바로 자동 발생을 합니다. 저도 책을 17권 정도 썼는데요. 그 책에 보시면 책을 쓰고 나서 따로 어디 등록하지 않더라도 누가 제 책을 카피해서 쓰면 바로 전쟁이 가능합니다. 왜냐?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저작권도 등록한다고 하던데 왜 그런가요? 등록을 왜 하냐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내가 먼저 이거에 대한 저작권자다라는 걸 입증하기가 피곤하니까 그냥 등록을 해놓는 거예요. 우리 가수들 보시면은, 대한민국에서 가수를 보시면은 저작권 협회에 있어요. 거기다가 음악이 나오자마자 바로 등록을 해놓습니다. 전부 다. 음악이 나오자마자 다 등록을 해놔서 나중에 지드래곤이 누가 내 음악을 베꼈다, 그럼 바로 그냥 가는 거예요, 소송. 그렇게. 그럼 입증을 따로 할 필요가 없죠. 저작권위원회에다가 등록을 해놨으니까. 그래서 그 날짜에 등록이 된 걸로 보고 이걸 따라하면 바로 그냥 분쟁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등록을 하는 것이지, 내가 비용이랑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자료가 너무 많고 책을 너무 많이 이러면 굳이 등록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권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출원일이라는 거에 대한 컨셉을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실무 강의이기 때문에. 자, 출원일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출원일을 가지고 하루라도 먼저 출원한 기업과 하루라도 늦게 출원한 기업이 붙으면 누가 이기죠? 먼저 출원한 기업이 장땡이에요. 그거를 정말 멋있게 표현하면 선출원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전 세계적으로 선출원주의를 취하는 나라가 절대 다수고요. 미국이 200년 동안 선발명주의, 쉽게 말해서 먼저 출원한 사람이 대장이 아니고 먼저 발명한 사람이 대장이야 를 200년을 유지하다가 천하의 미국도 2015년에 와서 선발명주의 제도로 도저히 못해 먹겠다 해서 선출원 제도로 갈아탔습니다. 쉽게 말해서 선발명주의는 누가 먼저 출원했다 하더라도 내가 먼저 발명한 것만 소명하면 다시 권리관계가 막 뒤집혀 버리는 거예요. 너무 행정혼란이 많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발명 너가 먼저 했으면 빨리 출원해라, 출원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할게, 이게 선출원주의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 출원일을 기준으로 해당 모든 권리관계에 어떤 선후관계가 정해지고 권리관계가 정해지다 보니까 이 출원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루차 때문에 막 100억짜리 발명이 날아가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 통신 쪽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통신표준에 이런 쪽에서 이런 내용이 되게 많이 발생하는데, 하여튼 출원일을 기준으로 발명의 내용을 신규성, 진보성을 심사하므로 무조건 중요하다. 만약에 제가 출원을 하고 나서 A라는 내용을 출원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 A를 공개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공개한 게 영향을 미치느냐? 전혀 영향을 안 미쳐요. 왜 그렇죠? 출원을 하면 출원일 기준으로 출원일 앞에 날짜에 공개된 것만 고려가 되는 것이지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거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출원일을 기점으로 많은 것들을 판단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명세서라 하면 출원을 할 때 출원이 나라에다가 특허청에다 서류를 내는 걸 출원이라고 하는데, 그럼 뭔가 서류를 낼 서류가 있어야 되겠죠. 그 서류를 우리가 명세서라고 합니다. 명세서. 이 명세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출원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문서가 명세서이다. 특허의 아이디어가 담겨 있는 문서죠. 변리사의 실력에 따라 품질이 매우 차이가 나는 이 문서가 명세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뭔가 업무를 맡기실 때도 해당 업체에 전자 분야의 전문가가 있는지, 기계 분야의 전문가가 있는지, 화학 바이오 분야의 전문가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업무를 맡기시는 게 사실 되게 필요해요. 실제 업계에서도 보면 전자과 변리사 혼자 개업을 했는데 전자건이 아닌 화학건을 받으면 사실 잘 못 처리하세요. 그래서 막 다른 변리사한테 부탁을 해서 막 처리하고 이런 경우가 사실 많이 발생을 하는데, 실제로 업무를 맡길 때는 그 해당 변리사의 그 업무에 관한 전문 지식을 보시고 맡기시는 게 바람직하다. 요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출원을 하게 되면 플로우인데요. 출원을 하게 되면 이제 공개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쭉 플로우하게 되는데, 제가 앞서서 그 1교시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약간 겹치는 내용인데, 이때 이렇게 심사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게 되고 하는데, 여기서 실제 이제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다? 의견 제출 통지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의견 제출 통지서가 나올 수 있다. 자, 특허는 출원하면 한 번에 등록되는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99.9% 한 번은 의견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저희가 잘 대응을 하면 등록이 됩니다. 그럼 한 번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의견 제출 통지서. 이렇게 의견 제출 통지서 읽어보면 이거는 이러이러한 사유들 때문에 한 방에 등록을 못 주겠는데 이런 서류가 무조건 나와요. 제가 심사관 현직 교육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허청 심사관님들하고 굉장히 잘 지내고 있는데, 심사관님들하고 제가 교육 강의 가서 물어봤어요. 여러 가지로. 가서 물어보면서 이거 의견 제출 통지서 안 내고 한 번에 좀 처리해 주면 안 되나요? 하는데 알고 보니 이게 실적과 관련이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어서 한 번에 등록을 주면 실적을 절대 채울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의견 제출 통지서는 한 번은 받고 처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냐가 또 어떤 변리사의 중요한 능력이고 포인트다. 하여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용신안. 중국에 출원한다면 실용신안이 중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실용신안이라는 거는 특허는 20년, 실용신안 10년, 그리고 물건밖에 보호가 안 되는 단순한 것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솔직히 말해서 실용신안 출원이 조금 재미가 없어요. 사실 특허 출원되는 건수가 압도적이고 실용신안은 사실 몇 개 출원이 안 되는데, 실용신안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말고 중국에서는 효용이 굉장히 있는 게, 중국에서는 무심사 출원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중국에 우리가 물건을 팔려고 할 때 실용신안을 먼저 내놓으시면 무난하게 일단 등록되고 장사를 바로 할 수가 있어요. 판매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중국에 들어갈 때는 실용신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 뭘 좀 아시는 분들인 거예요. 중국에 들어갈 때는 5달 만에 실용신안 들어가면 등록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통해서 중국에 등록을 받고 비즈니스를 하다가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그때 가서 이 실용신안이 등록에 애로사항이 있었냐 없냐 그때 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급하게 물건을 팔 때는 실용신안 제도가 굉장히 좀 바람직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상표권. 어떻게 출원하고 어떻게 등록해야 되는가와 관련해서 상표 출원에서 등록까지 최소 8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통상 8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자, 우선 출원인이 특허청에 상표 출원서를 제출한다. 상표 출원은 솔직히 말해서 조금 절차가 간단합니다. 상표 출원은요, 특허청에 제출하는 절차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제출을 했다가 의견이 나왔을 때 대응하는 게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처음부터 한 번에 등록이 될 만한 상표로 출원하는 거를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인력이 들어가는 걸 생각해 보면 출원하는 업무가 1이라고 하면 이게 의견이 나와서 대응하는 업무가 10이 넘어가요. 10이 뭐야? 한 20도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출원할 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선행기술 조사랑 이런 거를 잘 해주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나중에 골치 아픈 의견 제출 통지서가 안 나온다. 상표 같은 경우는 의견 제출 통지서 안 나오고 한 번에 등록되는 비율이 30%가 넘어요.
일반 개인건들도 변리사 대리로 하면 거의 70% 가까이 됩니다. 한 번에 등록되는 퍼센트 확률이.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제출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출원된 상표의 식별력 존재 여부 및 유사한 상표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심사관이 상표를 이제 심사를 진행하고요. 보통 8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걸립니다. 근데 우선 심사를 청구하면 2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이 됩니다. 이제 거절 이유가 없는 경우 심사관은 출원 공고 결정을 한다. 거절 이유가 없으면 출원 공고라는 걸 하는데, 이건 이런 거죠. 행정청이 보기에 더 이상 하자가 없다. 이거는 등록을 주고 싶은데, 혹시 민간인들 중에서 불만 있는 친구 있니? 내가 한번 불만이 있으면 너의 이의 신청을 좀 기다려 볼게 라는 게 출원 공고예요. 출원 공고가 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몇 달 있다 이제 등록이 되게 되는데, 뒤에서 보면 자, 출원 공고 결정이 이루어지면 2개월의 기간을 두어 경쟁사들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준다. 근데 통상 이의 신청이 99% 이상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상표 찾아서 이의 신청 넣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출원 공고가 되면 아무도 이의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2달 있다가 등록이 되게 되어 있어요.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자, 거절 이유가 발견되면 출원인 또는 변리사에게 의견 제출 통지를 이렇게 하죠.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극복할 정도로 심사관의 거절 이유를 극복할 정도로 저희가 의견이 나왔을 때 잘 대응해서 제출을 하면 심사관은 기존의 거절 이유를 철회하고 등록 결정을 해줘요. 등록 결정을 하면 2개월의 기간을 두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가 가는 거고요. 자, 이의 신청이 없다면 99%는 뭐다? 이의 신청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등록 결정을 하게 되고 출원자가 등록료를 납부하면 상표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10년마다 한 번씩 등록료를 납부해야 되고요. 이게 비용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5년치만 내실 수도 있어요. 5년치 분납으로 2번 더 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0년치를 납부하시면 대리인 수수료 말고 변리사 성공보수 말고 그냥 국가에 내는 관납료만 22만 120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1년에 얼마 꼴이죠? 1년에 2만 2천 원 꼴이에요. 근데 5년으로 하게 되시면 14만 1,120원이 들어가시는데, 그러면 1년에 2만 8,200원 꼴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5년짜리로 2번 내는 것보다 10년짜리로 한 번 내는 게 비용은 좀 훨씬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으로 많이 하게 되시고, 막 트렌드에 맞춰서 계속 빨리빨리 바꾸시는 분들은 5년 단위로 내셔도 충분하다. 상표 등록료는 연장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거절 결정을 받으면 출원인은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통해서 계속해서 불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심판 결과에 대해서 끝까지 싸우고 싶다 하면 특허법원, 나중에 대법원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처음부터 등록이 될 만한 걸로 하면 좋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출원 비용이 사실 비싸지가 않아요. 업계에서. 근데 이렇게 심판 소송으로 가면 단가가 기본 몇백만 원, 뭐 심하게는 성공보수까지 하면 1,0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하는 바야 새로 출원하는 게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실제 상표에서 끝까지 올라가는 경우는 정말 목숨 걸린 상표가 아닌 이상 잘 일어나진 않아요. 그리고 상표로 등록하려면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와 지정 상품을 정해서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화장품을 유통하는 회사를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게에 들어오면 다양한 브랜드의 화장품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상표를 화장품에 받아야 되나요? 화장품 도소매업에 받아야 되나요? 전 도소매업에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올리브영이 화장품인가요? 화장품 판매업인가요? 올리브영은 화장품 판매업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자동차가 아니에요, 사실.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판매업 브랜드예요. 현대자동차에 가면 뭐가 있죠? 아반떼와 소나타와 그랜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래서 정확하게 지정 상품 카테고리를 정해서 해야 된다. 요거를 잘못하면 나중에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해요. 저희 고객사 중에 이런 분들 계십니다. 이렇게 실제로는 자기 간판을 걸어놓고 해산물을 따로 브랜드 없이 판매를 하시는 분인데 상표를 엉뚱하게 해산물에 받아 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해산물 자체, 해산물은 물건이고 해산물 도소매업은 서비스인데 서비스에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간판을 걸고 이렇게 파는 건 서비스에 받아야 되는데 해산물에 받아 놓으면 예를 들어서 뭐 순인의 뭐라 그럴까요? 순인의 뭐 해산물 이렇게 합시다. 자, 순인의 해산물이라는 이름을 간판에 쓰고 있고 간판에 받아야 되는데 순인의 해산물을 해산물에 받는 거예요. 이거는 이 우리 해산물 병에다가 순인의 해산물 이걸 붙여서 뭐 편의점에 유통하거나
이랬을 때 발생하는 상표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물건과 서비스가 구별되는구나. 올리브영은 화장품 판매업이지 화장품이 아니다. 하이마트가 전자제품인가요? 하이마트는 전자제품 판매업이에요. 하이마트가 뭐가 있죠? 삼성 전자제품이 있는 거예요. 그 전자제품에 삼성은 어떻게 하죠? 삼성은 전자제품들의 핸드폰, 노트북, 이어폰에 상표를 받아놓은 거예요. 어디에다가? 물건에다가. 근데 삼성전자는 실제로 삼성이라는 이름을 걸고 전자제품, 자기들 거를 판매하기도 하죠. 삼성은 그래서 물건에만 해놓은 게 아니라 전자제품 판매업에도 가지고 있어요. 왜죠? 자기네 브랜드 이름 자체로 전자제품을 팔 때도 있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상품, 물건하고 서비스가 구별되는 거고 상품 분류별로 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상품 분류별로 서로 각각 다른 상표를 가지고 있으면 요거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충돌이 없이 쓸 수가 있는 경우가 발생한다. 좋은 예로 여러분 랜드로버라는 브랜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랜드로버가 무슨 브랜드죠? 라고 제가 어디 강의원에 가서 얘기를 하면 랜드로버는 신발 브랜드요 라고 말씀하시는 좀 나이 드신 계층하고 자동차 브랜드인데요 라고 말하는 좀 젊은 계층이 있어요. 이게 랜드로버라는 게 사실 브랜드가 레인지로버라는 차를 생산하는 그룹 이름도 랜드로버예요. 우리 금강제와 라인의 신발을 생산하는 이름도 랜드로버예요. 서로가 전혀 다른 회사예요. 이쪽 랜드로버 신발 만드는 데는 한국 회사고요. 레인지로버 뽑는 우리 미국의 랜드로버라 사는 미국 회사예요. 하지만 서로 각각 랜드로버라는 이름의 한 명은 신발 제조 및 판매 도소매업, 그리고 신발, 그리고 이 차 뽑는 친구들은 차량 플러스 판매업 플러스 차량 제조업에 서로 각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서로 충돌이 전혀 없이 시장에서 혼란 없이 쓰고 있어요. 왜 그렇죠? 상표는 브랜드별로 상표를 달리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표만 하는 거 아니라 지정 상품을 잘 선택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자, 상표는 문자와 색채, 로고 등도 다 가능하고요. 최근에 이제 법이 많이 개정되면서 3차원 입체 상표, 움직이는 화면, 홀로그램 등과 같은 동작적인 형태, 그리고 심지어 2007년도에 와서는 소리나 냄새도 보호할 수 있게끔 법이 개정됐어요. 소리랑 냄새가 개정되고 나서 가장 좀 먼저 좀 이렇게 등록을 하는 업체가 누가 있냐? 미국의 MGM사라고, 여러분 영화 보시다 보면 호랑이가 앙 하고 한번 울었다가 잠깐 있다가 한 번 더 앙 울고 영화 시작하는 배급사 있어요. MGM사인데 아마 분명 아실 겁니다.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그 회사가 소리 상표를 등록을 해놨어요. 그 호랑이, 사자인지 호랑이인지 모르겠는데 우는 소리를 등록을 해놨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거를 잽싸게 등록한 업체가 있어요. 어디죠? SKT. 여러분 뚠뚠 뚜룬뚠 이 들어보셨나요? 어디죠? SK텔레콤에 전화 걸면 뚠뚠 뚜룬뚠 이 생각대로 티 이거죠. 요거에 대해서 음에 대해서 다 등록을 받아놨어요. 쉽게 말해서 이제는 과거에는 단순히 출처 표시는 문자로만 돼 라고 했다가 어느 순간이 98년도에 개정된 게 아니야. 도형을 봐도 사람들이 어떤 브랜드를 인식하기 시작했어. 우리가 벤츠 엠블럼 이렇게 삼각별로 돼 있는 거 보면은 굳이 메르세데스 벤츠라는 글자가 없어도 저 차 벤츠구나 바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도형도 이제는 하나의 출처 표시로서 인지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소비자들. 그래서 98년도에 도형도 출처 표시로서 역할을 한다 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입법이 돼서 도형도 상표로서 보호할 수 있게끔 바뀌었고요. 07년도에 와서 소리, 냄새, 동작에 관한 것도 상표로서 역할을 한다 라고 해서 실제 그런 것들, 홀로그램 같은 것들도 다 보호가 되게끔, 소리나 냄새도 되게끔 이렇게 바꿔놨어요. 실제 우리 호텔들 중에서요, 마카오 같은데 완전 A급 호텔들 가보시면은 호텔에 딱 들어가면 호텔마다 향이 달라요. 그런 향을 등록한 업체들이 있어요. 뭐죠? 눈 감고 그 호텔에 들어가도 그 향을 맡으면 그 호텔이구나 이렇게 수요자들이 인식할 수 있으면 이거 자체가 출처 표시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보호를 해주고 있고, 요즘에 와서는 위치 상표라고 해서 여러분이 팔에 아디다스 삼성 쫙 이렇게 깐 거 아시죠? 이게 상표는 원래 삼선 조그만 하는 거 이렇게 등록을 해놨는데 이렇게 길게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아디다스 저지 옛날에 많이 입었는데, 아디다스 저지를 이 팔에 있는 모양만 보고도 소비자들이 인식을 한단 말이죠. 이런 위치 상표들도 보호가 되게끔 판례가 인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점점 이 산업 입법이기 때문에 산업에 맞춰서 계속해서 법이 개정이 되면서 현재 실태에 맞춰서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상품을 상품 분류별로 따로 내야 되는데 상품류가 자, 우리 아까 제가 물건, 상품, 물건이 있고요. 서비스업이 있다 그랬습니다. 뭐 도소매업, 카페업, 식당업 이런 서비스는 다 서비스업이에요. 판매업, 교육업 이런 것들. 그래서 물건은 1류부터 34류에 다 구분을 해놨고요. 서비스업은 35류부터 45류에 다 많아서 우리나라의 모든 상품, 서비스업을 전부 다 뭐다? 45개 카테고리로 나눠놨어요. 그 나눠놓은 카테고리가 뒤에 보시면 이런 카테고리들입니다. 이렇게 나눠놓은 거예요. 45개 카테고리로. 화장품은 3류, 의료기기 10류, 뭐 카페업은 43류, 뭐 이런 식으로 도소매업은 35류, 뭐 이런 식으로 다 구분을 해놨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를 조금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네요. SKT에 뚠뚠 요 보시면은 등록 다 해놓은 친구들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도 등록이 가능하다. 그리고 도형들도 등록이 가능하다는 사실. 자, 그 다음에 특허를 빨리 받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실무적으로 설명을 잘 짧게 드리겠습니다. 특허를 빨리 받는 방법에는 뭐가 있느냐? 아까 우선 심사가 있다는 것까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빨리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꼭 내년 상반기에 하는 국책 사업에 특허가 있어야 가산점을 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빨리 받을 수 있을까요? 와 관련해서 특허 3달 만에 특허 받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허를 빨리 받는 방법이 있을까? 자, 급행제도가 있다는 건 아까 했었죠. 우선 심사하시면 5개월 좀 오반 6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 걸리고 일반은 1.5년에서 2년 정도 걸리는데 자, 여러 특허를 동시에 받는 방법이 있을까? 방법이 있어요. 뭘로 하면 되지? 일괄 심사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이게 되게 심플하게 엮어가지고 동시에 등록 결정이 나오게끔 처분 일자를 같은 날짜로 맞출 수 있는 제도가 있고요. 자, 더 빨리 받는 방법이 있을까? 있어요. 뭐가 있느냐? 초우선 심사. 제가 강학상 초우선 심사, 우선 심사보다 더 빠른 초우선 심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법률 용칭은 예비 심사입니다. 예비 심사. 그래서 이 예비 심사를 통해서 이 보면 3달, 4달 정도 걸렸고 이거 3달 10일 정도 걸렸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얘네들보다 더 빠른 2달짜리들도 되게 많거든요. 이 보면 이거 50일 만에 나온 것들도 있고 이거 2달 조금 안 걸려. 3달 조금 안 걸려. 2달하고 20 며칠. 이것도 빨리 등록 나왔는데 이 친구가 돈을 늦게 내서 그래요. 지금 7월 14일, 9월 5일, 7월 14일, 9월 5일 이렇게 해서 50일 만에 2건 등록 나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게 있다는 것만 알아도 이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지원사업에서 특허는 많을수록 좋다던데 지원사업에서 특허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다다익선이에요. 제가 국가지원사업 심사를 현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는데 심사에 가보면 특허가 많은 기업이 합격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이건 심사를 해본 사람들만 아는데 심사를 해보면 특허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 무조건 심사에서 유리하구나라는 거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난 좀 단시간에 특허를 좀 많이 만들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과 관련해서 저희 고객사한테 한번 보시면 자, 2018년 3월 달에 출원을 해서 2018년 10월 달에 등록을 받기 일보 직전에 등록 받기 하루 전에 분할 출원이라는 걸 해서 2건을 더 출원해서 금방 등록을 시켰습니다. 이게 사실 한 건에서 파생해서 이렇게 한 건데요. 어떻게 하는 방법이냐면 한 건을 등록 결정이 나왔을 때 돈만 납부하면 이제 바로 특허권이 되는 상황인데 돈을 18일 날 납부를 한 거죠. 돈을 납부하기 전에 그 등록 포인트를 이용해서 각색을 한 다음에 새로 출원하게 되면 이 나머지 친구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처리가 돼서 등록이 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 등록 포인트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제가 돈을 10월 18일 날 납부한 다음에 19일 날 만약에 출원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납부해서 등록이 된다. 등록이 되는 순간 바로 공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공지로 놓고 뒤에 걸 보기 때문에 아무리 내 발명이라 할지라도 내 발명의 공지로 해서 나의 개량 발명이 등록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전략적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등록 결정은 3달 조금 넘어서 나왔는데 보면 별다른 처분 없이도 한 큐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99%는 의견이 나오는데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의견 없이도 한 번에 끝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정 등록료를 납부해서 처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진짜 빨리 끝낸 케이스에서 22일 만에 끝난 케이스도 있어요.
이거 너무 심하죠? 진짜 한 큐에 끝나면은 22일 만에 이렇게 끝날 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 키프리스에 대해서 조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행기술 조사를 할 때 어디서 조사를 하나요? 키프리스라는 곳에서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키프리스에 들어가면 이 국가 사이트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kipris.or.kr에 들어가시면 중기부 사이트인데 여기 들어가셔서 상표, 특허, 실용, 신안 여기서 검색을 하시면 되게 쉽게 어떤 기술이 있는, 어떤 선행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상표, 선행 상표 또는 선행 특허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권리범위 해석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권리범위 해석과 관련해서 이 청구 범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청구 범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청구 범위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원시 시대에 태어나서 특허를 한번 제가 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사각판에다가 다리를 4개 단 의자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사각판에다가 다리를 4개 단 의자를 이렇게 사각판, 상기 사각판에 하부 연결되고 상기 사각판에 일정한 높이를 유지하도록 하는 4개 다리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저렇게 하게 되는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이런 침해자가 나타났을 때 이 권리 행사를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또 이런 친구가 나타났을 때 또 권리 행사를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왜죠? 얘는 원형 테이블, 얘는 다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안 되겠다. 단어를 좀 고쳐야겠다. 소정의 형상을 가진 판, 그리고 적어도 하나의 다리 이렇게 고쳐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소정의 형상은 모든 형상을 포함하니까 오케이. 적어도 하나의 다리면 다리가 하나가 있던 4개가 있던 오케이니까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경우에 이렇게 또 하는 친구들이 나오면 침해가 안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는 게 가장 바람직했느냐? 만약에 원시시대에 태어나서 선행기술이 아무것도 없었다면 그냥 상기판이 일정한 높이를 유지하도록 지지하는 지지체 이렇게 표현을 썼으면 여기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보호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호를 하는 게 제일 포괄적으로 넓게 쓰는 거다라는 내용이고 실제 실무를 하면 청구항 작성 형식 이게 되게 간단한 걸 갖고 와서 이런 건데 이런 원리에 의해서 작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내 표현을 쓴다 하더라도 이게 빈틈이 생길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전문가들이 작성을 하게 되면 선행기술 조사 때문에 문제가 되는 선만 아니면 최대한 넓은 방향으로 권리를 확보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권리를 3개를 겹치는 이 부분이 권리 침해가 되는 영역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또 바꿔서 쓰는 친구 이거는 지금 우리는 판이라는 단어로 권리를 받았는데 이거 누가 봐도 통이죠. 거의 이 정도 수준이면. 자, 이렇게 쓸 때 침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변형 침해를 하는 경우에 특허권자가 너무 억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특허법에서 판례가 균등 침해, 유사 침해라는 법리를 둬가지고 침해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딱 글만 가지고 하진 않고 유사 범위까지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예를 들어서 자, 한번 볼게요. 자, 일체형 송수화기 그리고 다이얼을 포함한 본체, 상기 본체와 송수화기를 연결하는 연결선을 포함하는 전화기라고 했을 때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침해가 되느냐? 침해가 완전히 되죠. 누가 봐도 침해입니다. 왜 침해죠? 일체형 송수화기가 있고요. 이 지금 여기 듣는 것과 말하는 거, 일체형 송수화기, 다이얼을 포함한 본체, 그리고 상기 본체와 송수화기를 연결한 연결선을 포함하는 전화기. 이렇게 특허를 받게 되면 이 친구에 대해서는 무조건 문헌 침해, 문헌 그대로 때릴 수 있는 문헌 침해가 됩니다. 근데 이 친구 한번 볼게요. 자, 일체형 송수화기는 가지고 있어요. 왜냐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이 같으니까요. 하나의 물체에 있으니까. 근데 다이얼이 지금 없어요. 얘는 다이얼인데 얘는 다이얼이라고 하기 조금 애매한 패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상기 본체와 송수화기를 연결하는 연결선. 우리 본체와 송수화기를 연결할 필요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침해가 되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이거 같은 경우가 균등 침해 이슈가 유사 침해냐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송수화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 중앙에 이걸 본체라고 그냥 봤을 때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딱 연결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하나에 들어있으니까 침해가 되냐 이렇게 따지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는 게 이제 권리범위 해석론과 관련된 부분이고 팩스와 관련해서 기존의 전화기하고 똑같은데
팩스 기능만 추가된, 실제 팩스라는 거가 전화기 플러스 알파의 어떤 출력 기능까지 포함된 건데, 일체형 송수하기, 그 다음에 본체, 연결선을 포함하는 기능 전화기를 받았다가 이걸 팩스를 누가 받는다 그러면은, 팩스는 기존에 있는 내용 플러스 알파로 팩스 기능까지 포함된 게 추가된 건데, 자, 이게 침해가 될까요? 더 후발주자가 기술을 개량해서 특허까지 받았다면 이게 침해가 될까요? 침해가 됩니다. 원천 특허권자한테 여전히 침해가 되고요. 이 사람은 원천 특허권자한테 침해가 된다 하더라도 더 개량한 부분이 있다면 또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팩스기가 전화기냐? 전화기죠. 침해가 됩니다. 팩스기에 문서 송신 수단이 추가로 있는데 이 경우도 침해되느냐? 침해가 돼요. 왜죠? 얘네들 기능만 다 포함되면 그걸로서로 침해해요. 그래서 원천 특허가 뭐다? 강력하다는 거예요. 원천 특허를 피해서 실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전거가 원시에 제가 처음에 개발해서 자전거 그 뼈대를 특허를 받아버리면 어떠한 자전거를 개발해도 다 침해가 걸립니다. 왜냐? 그 원천에 뼈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침해가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팩스기도 특허받은 제품인데 이 경우도 침해되느냐? 특허를 받았다 하더라도 침해가 됩니다. 물론 특허권이 있으면 협상이 용이하긴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화기 역할을 수행하는 여부로 판단, 전부 포함하면 침해 성립할 수 있다. 특허 소유 여부는 불문이다. 침해는. 그래도 크로스 라이센스로 이렇게 협상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것만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출원하는 과정에서 다이얼 및 키패드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한다라고 해서 특허청의 선행기술에서 다이얼이 나왔어요. 다이얼 때문에 너 안 돼! 라고 했을 때 저희가 다이얼을 삭제합니다. 보정해서 다이얼을 삭제해요. 이렇게. 자, 요 경우에 이게 침해가 되냐 안 되냐 라고 했을 때 침해가 될까요? 요거는 이렇게 해서 때리려고 할 때, 자 보세요 여러분. 자, 다이얼 및 키패드를 포함했다가 보정 과정에서 다이얼을 뺐죠. 그럼 이건 내가 다이얼에 대해서는 권리를 안 요청하겠다, 더 이상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걸로 권리를 때릴 때 완전 다이얼을 포함하는 이 친구에 대해서는 권리 행사를 못하게 되는 거야. 키패드를 포함한 본체가 있는 애만 때릴 수가 있는 거고, 누가 있죠? 얘죠. 얘가 그대로 때릴 수 있는 거고, 다이얼이 있는 이 친구는 못 때린다는 거예요. 권리 행사로. 왜냐? 포기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게 우리 법에서 전문 용어로 포대 금반원의 원칙이 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침해가 되는, 이 친구는 아예 유사 침해로 가야 되는데 사실 침해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침해가 되는 친구는 이 친구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3교시 이 정도로 써머리 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의 종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개량 발명 있으면 또 이제 보호할 필요가 있고, 직무 발명 제도를 좀 이해를 해야 되고, 이거 제가 조금 섞였나 보네요. 청구 범위를 잘 작성해야 된다. 그리고 균등 침해나 아까 문헌 침해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3교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평강 변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